개정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제 뉴플리 시간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했던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만 남아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 50억 특검법 관련해서는 전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서 일명 이 쌍특검법은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특검법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또 의료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 합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수에서 밀리니까요. 본회의장 퇴장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의석수로서는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예를 들면 쌍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제2요건을 요청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승재현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당론과 다르게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게 가장 저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국회의원은 무기속 위임입니다. 즉 당이라는 하나의 어떤 의사에 기속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 법이 정말로 중요한 법이라면 저는 분명히 소신 밝힐 수 있는 국회의원들 많아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의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법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 그 최연숙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법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사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마 간호사법에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안다. 당에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조금 전에 최단비 변호사가 설명해 준 대로 이 간호사법 통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호사법 통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간호사 협회와 직접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간호법 관련된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당시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고 오시죠. 간호사들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할 겁니다. 예.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아니, 저를 믿으세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정식 대선 공약은 아니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대선 공약집이나 인수위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것일 뿐, 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상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안에 봐서도 이 간호법에 대한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미 전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간호사들을 찾아서 어쨌든 이 법 통과시킬 때하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글쎄요,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우리가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간호사들의 수건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었고 네. 당시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지금 현 장관이시죠. 네. 그분께서도 정책간담회를 간호협회랑 가지면서요.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간호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 그 대선 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의지를 대신해서 표명을 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며 지금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시와 지금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최단비 변호사, 이와 더불어서 어제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쌍특검이 이제 500억 클럽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수사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검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의 방탄법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지난 2년 문정부 때 2년이나 다 수사를 했는데 또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의 리스크를 민주당이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그리고 본회의 심의가 이제 60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연말쯤에는 이게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 맞아요. 그럼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느냐 또 여당과 야당의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 외에도요 지금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는 법안들이 꽤 있어요. 방송법도 그렇고요,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그런데 글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처리를 그렇죠. 약속했으니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듯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간호법도요, 필요성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제기되어 온 법안이에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법안이었고요. 노란봉투법도 최근에 이제 파업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도하게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힘없고 약자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요성이 또다시 한번 제기가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안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목적이 있고 재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임에도 결국에는 진영 논리, 여냐 야냐에 따라서 생산적인 논의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 같은데, 자, 이달 초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또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좀 해볼 텐데 어쨌든 새로 선출된 이 신입 원내대표들끼리 어떻게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펜타곤이라고 불리죠. 미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 미군의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승전 의원. 네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저는 당연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북한이 우리의 대화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끝까지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시각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윤 대통령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 도전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을 더더욱 강화하겠다. 또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핵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단 변호사,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펜타곤, 미국 이 국방의 중심인 펜타곤을 방문한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펜타곤을 방문했던 대통령은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특히 윤 대통령의 이 펜타곤 방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펜타곤 내에 있는 군 지휘 통제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최초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이 군 지휘 통제센터가 뭐냐면 소위 우리는 워룸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때 유사시에 대통령과 그리고 이 지휘부, 군 지휘관들이 직접 거기에서 보좌하고 논의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핵심 시설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처음으로 방문한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날 워싱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은 다음에 바로 이 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겠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도 외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워싱턴 선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 우리 측에서는 이거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 설명을 들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큰 벤다이어그램 안에 네. 있는 개념이고 이 안에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핵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그 공유라는 의미가 통제하거나 핵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겠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듯해요. 그러면 그런데 같이 공유가 우리가 설명한 거는 같이 통제한다라는 개념이고 미국 측 설명은 같이 통제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핵 거고. 공유는 같이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만약 핵전쟁이 북한이 핵을 쏜다면 당연히 핵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 단호한 핵에 대한 응징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핵 공유라는 개념은 분명해요. 근데 과연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컨트롤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서 그 핵이 존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공유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개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개념에 오는 시각차라고 봐야 되는. 예, 근데 분명히 지금 있는 그 워싱턴 선언에서는 과거와 다른 진일보한 핵의 공유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통제권까지 간다라는 개념으로 미국 입장에서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판단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분명히 지금의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 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날 보니까 5년 전, 딱 5년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한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2018년 4월 27일 딱 5년 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런데 5년이 흐른 2023년 4월 26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참 5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95% 이상이 확장 억제에 관한 내용에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맨 끝에 한 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방금 보여주셨던 사진처럼 우리가 5년 전에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게 남북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그런 의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 굉장히 강해졌고 북한의 공격 수위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간의 의제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미국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성과를 봤을 때 네. 미국 측의 노선을 너무 과도하게 따라가고 있다. 너무 미국의 의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5년 전에 있었던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주년을 맞아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더 늦기 전에 평화의 길로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북한이 어쨌든 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쌓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북한이 최근에 하고 있는 도발의 수위 또는 뭐 무기 개발의 수위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북한을 참아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비판할 것은 하되 그럼에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지나치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적대적인 감정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도 여지는 주었지만 사실 아무나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대한민국이 가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 국가에서는 이 길을 가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승지연 의원,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워싱턴 선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핵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과연 어제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혹시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북한 반응이 안 나오는데요. 없어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북한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 국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뭐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는데 사실 저도 통일부에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북한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쌀을 주면 이게 군사 물자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다른 어떤 과자나 음식, 그러니까 절대로 군사용 물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북한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에 주는 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북한이 지금 있는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거의 전례를 생각하면 ICBM이나 SRBM을 분명히 쐈어요. 쏴서 그들이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남북회담 그 건물을 폭파시켰는 게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 강해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수위의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더더욱 강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글쎄요. 북한이 지금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통상 전례로 봤을 때는 며칠 뒤에 본인의 입장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내놓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진짜 노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난생 처음 SNS를 시작하면서 올린 자기소개글
이 축구는 중거리 슛과 코너킥이 전문이고 18번 애창곡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고 적었는데요. 잘 부르는지는 묻지 마시길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국 국빈 만찬장에서 노래 실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e day the music died. 네, 마지막 후렴구를 함께 부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바로 옆에 서 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은 재능이 많은 남자라며 SNS에 이 노래 영상을 올렸고 이날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해외 투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 원곡 가수도 나중에 같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듀엣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 이제껏 본 정치인 중 가장 멋있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강남 스타일을 불렀어야 했다. 이런 유쾌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어진 다른 일정에서도 대통령의 이 열창은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And I have to say, what an incredible thrill it was for, I think, the entire world to hear your extraordinary rendition last night of American Pie. No singing today. 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이었는데요. 이 아무 정상이나 원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상하원 의회의 동의와 각국 대사관의 치열한 외교전, 또 의회 회기 중이라는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하원 본회의장 44분 동안 이어진 영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모두 46번이나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자유를 해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일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네, 자신을 살짝 낮추는 이 대통령의 미국식 농담에 현장에선 기립박수만 23번, 총 57차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네, 후일담으로 전해진 이야기, 방금 들으신 문장들은 원래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친근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이 즉석에서 추가한 발언으로 알려졌는데요.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네, 미국 상하원 의원들 퇴장하는 윤 대통령과 셀카를 함께 찍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또 다른 행사장에서도 대통령 이 원고 없는 즉흥 연설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의 이 희생과 헌신에 터잡아서 만들어진 한미동맹이 70년간 발전해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이제 경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환대받는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야당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돈 맥컬린이 사인을 한 기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노래였다면 또 사인을 해가지고 기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조차도 다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 기획되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봤죠. 저 노래 저 잠시 부르려고 한 10시간 정도 연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연습한 실력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10시간 연습한 실력. 평생. 네, 전재수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대외 행보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 자리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배려해서 일종의 또 선물을 준비를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저 노래를 즉흥으로 부르신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그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노래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택한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장치로서 외교적인 역할을 좀 하셨다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뮤플리 잘 봤습니다. 자, 요 얘기 좀 다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가창력이 좋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영어 발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칭찬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의회 연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70주년에 상하원에서 44분 영어로 연설하는 것, 흔히 말해서 세컨 랭귀지 어커지션,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익힌 사람에게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승 의원도 영어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 이제 회사에서 대외 협력실에 있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외국 사람들하고 지냈는데, 네. 이게 저희들 한 10분 영어 쓰는 거는 외워서 쓸 수 있는데 40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딱 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잘난 척하지 마. 쉬운 단어 쓰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원장님한테 어떤 원고를 드릴 때 어려운 단어 쓰는 밑에 저희 동료 있으면 제가 다 지우거든요. 그냥 중학교 3학년 단어로 쓰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의전을 담당하는 원칙은 대통령께서는 한국말로 하시고 뒤에서 통역하고 그 통역을 듣고 다시 한국말로 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진짜 전 지구상의 어떠한 단어보다 무거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된다 할지라도 한국말, 대한민국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언어가 반대편에서 이야기할 동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70주년은 DJ 대통령께서 여기 가셨을 때 영어로 쓰셨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라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가지고 그들과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때 DJ 대통령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은 나의 생명의 연인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해결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70주년이면 미국과 소통하기 위해서 44분의 영어를 쓰셨다면, 아까 저는 전재수 의원 충분히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100시간이고 1000시간이고 10,000시간이고 연습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밤새워서 영어를 읽는 게, 그게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노래 부르는 것도 준비했으면 저는 좋은 것이고, 영어도 44분 준비했으면 정말 탁월하게 준비하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응은 좋았으니까요. 자, 최단 변호사. 연설을 듣다 보면 BTS도 나와요. 블랙핑크도 나오고 오징어 게임 나오고 우리 기업들 이름 줄줄이 나오고.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하나는 문화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미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전쟁 용사와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문화 콘텐츠가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미나리라든지 BTS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미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을 언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한국정전 용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선교사들도 언급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마지막에 나도 미국의 이러한 영화를 좋아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러한 협력과 상생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화 얘기하시니까 요거 생각나네요. 김건희 여사하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하고 만났잖아요. 이거 엄청 화제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의상을 먼저 입었어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도 흰색 재킷에 바닥까지 내려오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꼈거든요.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도 약간 목 라인이 파인 롱드레스인데 흰색 톤이었고 또 흰색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 먼저 이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고 여기에다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인권, 아동 입양, 그리고 동물권, 환경보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안젤리나 졸리한테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에서 도와준다면 그런 많은 영향을 받고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아들을 만나러 올 때는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한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갖고 좀 죄송해서 좀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질 바이든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친교 시간을 가질 때 질 바이든 여사가 친구 이렇게 호칭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한테 친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혹시나 이 바이든 부부가 여보 며칠 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는데 우리 서로 같이 친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국빈 방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고 그것을 환기해 줄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 행보에서 사실은 계획되지 않는 것들은 잘 없거든요. 아마 저런 호칭, 사소한 농담, 사소한 손짓, 사소한 액세서리 이런 거 하나까지도 외교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뭐 김건희 여사 내 친구, 뭐 윤은 내 친구다 이런 발언들 역시도 저는 일종의 계산된 한미동맹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치로서 그 질 바이든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죠. 민지숙 기자. 자, 먼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 속에 있는 녹취록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요, 이 검찰이 준 게 아니면 이 녹취록이 공개될 리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미 작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둔 휴대폰 4대, 여기에서 나온 이 3만 개 분량의 이 방대한 녹취록 중에서 말 그대로 얘기가 되는 녹음 파일만 선별해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건 검찰 내부 인물이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 성명불상의 검사와 이 녹취록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 방송사의 기자, 보도국장을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좀 듣고 올까요?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믿으시죠?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거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 없는 경우도 뭐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이 지난 21일 날 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팀은요, 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 사실관계 파악이 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의 증거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내는 의견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송 전 대표 이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지금 이 피의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만간 그 판단을 위해서 당사자 입장을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소환이 지금 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돈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도 곧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승재현 의원. 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이 빨리 혐의자 이름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혐의자 이름은 공개하기는 어려울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거는 피해사실 공표라서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방금 앞에 이정근 그 측이 지금 저 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명 불상자들 다 고소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피해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도 방송에서 삐삐삐 맞아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가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의 시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겸용이 되는 사람이라면 저 너무너무 답답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내가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에 나와야 되는데 그 길에 딱 걸려 있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그리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내가 그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야당 안에서는 그 사람 이렇게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 깎아내야지 그 지역에서 자기가 당선될 수 있으니까 아마 거명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받았으면 이게 정치자금법 수수거든요. 네.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선거권이 있는 상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사후에 100만 원 이상 되면 국회법 136조 그 당연 퇴직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권을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또 보궐선거하는 것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에서 돈봉투 받은 거는 분명히 잘못된 우리나라의 대의제에 역행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때요? 이 지금 지라시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이번 건하고 무관한 의원들까지 지금 피해본다 이런 볼멘 소리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실제로 이른바 말씀하신 지라시에 이름이 들어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지라시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억울하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명단이 여의도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되거나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히 뭐 지지자들이나 지역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그럴 수 사실이냐 있죠.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지역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관련 없는데 본인이 그 명단에 자꾸 이름이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의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경태 의원도 뭐 그 고발을 하셨고요. 뭐 동작의 이수진 의원도 하셨고 김용민 의원도 했고요. 강선우 대변인까지도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담비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김연아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받아요. 그런데 당 내에서 뭐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회 브리핑 이후에 이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당무감사위원 6명을 비공개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진상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김연아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오히려 그 결정을 환영하고 고맙다 이것이 가짜인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조사가 지금 결정을 했느냐를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돈봉투와 관련되어서 먼저 최초에는 진상조사를 내부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입장을 바꿔서 진상조사 내부는 아무런 효율성이 없고 강제조사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검찰에다 맡기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까지는 검찰을 믿지 않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검찰에게 당내 조사는 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비판도 있는 데다가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은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재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방탄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먼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민주당과 대비하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급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기자들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을 거론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대변인 이 두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상대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돈봉투 의혹은요, 김연아 의원도 받고 있는 의혹이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전 지금 최근에 당의 대응을 보면 의혹을 돌파하려는 의지보다 오히려 의혹에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박강원 의원께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는데 네.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전 이른바 이런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불만,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당에 대한 위기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의견을 모아서 쇄신 방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 외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엔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수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당내에선 지금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으로까지 혁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감을 어떻게 가지고 좀 일신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저는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요, 지금 시끌시끌한 일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복당했죠. 민형배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판결로 이 절차에 뭔가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럼 쟤네들 또 이런 거 또 나중에 하겠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청구서 날라와요, 국민들한테. 예. 너 지난번에 얼물쩍 넘어갔으니까 너 못 믿겠다. 표 안 주는 거예요. 뭐 사과라 그러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까짓 거 뭐 그럼 어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냥 단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필요한 가장 전투력이 있는 의원 한 분이 다시 복당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자, 민주수 기자,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들 들어봤는데 혹시 당사자 민형배 의원 입장이 좀 있을까요? 네, 복당 첫날인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색 이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등장을 했는데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빨간색 소방차에 비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위급 상황이 있으면 수신호나 일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갈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그런 검사 독재 정권이 예견이 됐었잖아요.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런 행위일 거예요.
네, 민영배 의원 어제에 이어 오늘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직접 대응했는데요. 이 당 안에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 내부 총질을 하는 의원들이다. 공통점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이원욱, 이상민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요 당시에 그 합의에 이르던 합의 안에 모두 동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가자고. 근데 그렇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깬 쪽을 향해 안건 조정위 같은 가지 않아야 될 그 과정을 가게 만들었느냐고 한 번도 비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행위 혹은 안건 조정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이분들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자, 오늘 박광원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여 관계도 그렇고요. 지금 당내 이 문제도 어떻게 좀 수습을 할지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 빠그러졌잖아요. 그리고 빚이 이제 막 한 60억이 생겼어요. 저 이제 내일 당장 우리 벌금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30억 들어와서 이번 달에 들어와서 월급도 주고 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 빠그러졌잖아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요. 금융당국이 이 주가 조작을 한 걸로 의심되는 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 그중에서 몇몇 연예인들도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인물 바로 지금 얘기 들으신 가수 임창정 씨입니다. 자, 승 의원. 네네. 그런데 이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운용자금 1조 원 넘었다면서 개최했던 축하 파티에 또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조조 파티라고 이야기가 1조를 1조를 했는 조조 파티라는데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 돈 30억 그냥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임창정 씨가 이야기하는 거는 30억을 투자를 했다. 정말 좋은 회사라서 투자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겠죠. 분명히 저렇게 조조 클럽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게 뭔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그냥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내려가는 경우에서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지수 기자, 어쨌든 임창정 씨는 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되는 세력하고 연루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을 긋잖아요. 맞습니다. 임창정 씨 일단 본인이야말로 60억 원대 피해를 본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주가 조작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임창정 본인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매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이 회사를 찾아서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다.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막 불려주고 막 그런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믿을 수밖에 믿는 거죠.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30억을 샀잖아요.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 상세 내역을. 둘 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1억 8,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었던 거예요. 계좌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8,900만 원 남았어요. 증권회사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집사람 개인적으로 다 차압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붙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갚을 때까지. 자, 최대한 변호사. 지금 임창정 씨 얘기 들어봤는데 임창정 씨 외에도 연예인들 많이 거론되어 보면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연예인도 거론되고요. 실제 투자 받았는데 이거 거절했다고 또 한 연예인도 이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A 씨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박혜경 씨가 본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 박혜경 씨요? 박혜경 씨가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사를 소개받고 전속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상한 조건이었대요. 이 1억 원을 회사에다가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은 원래 계약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맡겼는데 이게 돈을 맡겼는데 1억이 점점 300만 원이 늘어나고 400만 원이 늘어나고 돈이 계속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이상해지면서 크게 없어졌길래 대표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연락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연락해봤더니 빨리 팔아라 했는데 본인은 비밀번호도 몰라서 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임창정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건 절대 아니고 그 당시에 임창정 씨와 회사 전속 계약과 관련되어서 만났던 사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반면에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 권유를 받았었는데 투자 권유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조만간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 수사 상황 살펴보되요. 자, 억측과 추측은 조금 걷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